여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여론의 강, 진행을 맡은 박규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문대의 최익근 차장입니다. 오늘 하수도 부분이 잊혀진 자산 하수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투자한 게 지난 30년 이상 한 170조 정도, 현재 자산 가치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관리해 나갈까 하는 이런 뜻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홍익대학교 김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하수도 선진화에 관심이 많은 김웅호입니다. 예, 다음은 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님이신 단국대학교 현윤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현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하수도 연구회 회장님이신 서울연구원의 김영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자리가 하수도 분야에서 큰 획을 긋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또 중앙대학교의 오재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오재일 교수입니다. 최근 하수도 분야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송호면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호면입니다. 저는 주로 악취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개인이 이런 사용을 잘 못하면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함유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도로 이렇게 만들면서 오히려 주민들 생활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일이 좀 복잡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류식 하수도 쪽에 아까 수질오염 방지 측면의 장점은 있다, 이러고 우리 김호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진짜 분류식 하수도가 장점이 있는 겁니까? 우리 오재일 교수님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분류식하고 함유식 하수도 시스템의 어떤 차이에 대한 교과서적인 장단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제 처음에 모든 하수도 시스템은 함유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수질 오염 방지의 어떤 장점, 그 다음에 악취의 근본적인 제거 부분이 있거든요. 악취 문제에 대한. 왜냐하면 오수관, 우수관을 따로 구별을 하면 정화조를 금방 폐사할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그 기술 개발에 의해서 나중에 음식 분쇄물을 이제 하수도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것도 이 분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유지 관리 노력이 기해지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인환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해야 소기 성과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마 학자들 사이에 다 공통된 인식 같습니다. 예. 함유식의 장점은 있는 겁니까? 함유식 하수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현인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분류식이나 아까 이제 오재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이거면 다 된다 하는 최선의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함유식도 함유식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많이 갖고 있고, 분류식은 분류식대로의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분류식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나중에 이 문제는 어쩌면 굉장히 크게 이제 나타날 수도 이제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강우시 이 초기 우수를 까지도 처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두 방식을 좀 이 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합류식 하실 때 아까 장점 얘기하셨는데 가장 큰 장점이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리식을 가져가면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세차장에서 물 뿌리는 것, 우리가 가끔 뭔가 이제 그 커피 마시던 거 남은 거 차에 있는데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싶은데 버리면 안 되는 것들부터 도로에 뭔가 뿌려져 있는 거,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초기우수라서 그 정도의 빗물은 전부 하수처리에 가서 처리가 되는데,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시 다른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아마 큰 이제 이 분류식의 문제점이고, 합류식에는 하나의 상대적인 장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울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합류식을 그냥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까? 네, 서울시도 우리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의 하수관과 정비 원칙이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분류식은 분류식대로 장점이 있고 합류식은 또 합류식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완전하게 된 지역에 대해서 이걸 분류식으로 정비를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기간에 걸쳐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합류식으로 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하 개발이 또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류식으로 된 거를 분류식으로 다시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류식 지역이지만은 서울시는 이 분류식의 만큼의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류식만큼으로 줄이기 위해서 CSO 저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한 20년간을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만은 합류식에 대해서 분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악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일단 폐쇄를 하고, 현재는 일단 합류식에서의 정화조 폐쇄하기는 상당한 좀 시간과 또 CSO 정비 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정비가 될 경우에는 정화조가 폐쇄가 되면서 악취가 합류식보다는 좀 발생이 들어서 시민들한테 주는 고충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분류식이 월등히 좀 합류식에 비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좀 전국적인 어떤 관리하는 입장인 환경부는 어떻습니까?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도로 이 정책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잠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장점,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한강수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 사업이 지금 14년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집행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뭐냐면은, 이 하수관거 사업은 말 그대로 시간적, 공간적 어떤 제약 이런 조건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특성, 이게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지금 아까 서울시 얘기도 드렸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적인 대안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전체가 한강수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류식에서 과거 이런 분류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이었고, BTL 사업도 일부 뭐 합류식 그대로 존치하고 개선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실제로 도시는 계속 발전을 합니다. 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도시계획이라는 그 상위계획에 따라서 계속 어떤 구조,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는 계속 틀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점진적 분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좀 단계적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냐면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은 하수처리장 사업에 비해서 하수관거 사업이 전체적인 종합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적게는 한 3배, 많게는 4배에서 5배까지 많은 재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재원들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투자, 효율적인 배분,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 그리고 아까 관리 얘기도 나오셨어요. 사실 분류식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다른 편의성을 느끼려면 그만큼 시민들의 협조라든지 지방정부에서도 그만큼 관리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가게 되면은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기능을 100% 발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정리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그 점진적인 어떤 이 개선 사업을 통할 때 단계적으로 구역별로 정해서 우리가 갖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동안 제가 정책 그 집행 지원을 하면서 느낀 그 경험상의 하나입니다. 예.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싶은데 저희가 그 기존 도시를 분류화를 한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분류화를 하게 되면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집에서 나오는 물부터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이 1000만 가구 이상의 모든 집을 언제까지 이게 이 옥내부터 분류를 해서 그걸 다 제대로 모을 수 있는 거가, 그것도 오접이 없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정화조도 이제 우리가 논의했었는데, 정화조를 합류식에서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합류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가끔은 오도되고 있는데, 합류식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만든 관이 소위 경사를 제대로 안 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좀 공사 관리도 그렇게 지금처럼 타이트하지 않았고, 뭐 5, 60년 전에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이 경사가 낮아서 유속이 잘 안 나오고 들여보내는 오염물들을 재빨리 수송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들을 다 정비하고 나서 이미 합류식이지만 동경도 정화조를 다 없앴거든요. 물론 정화조를 없애더라도 아까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악취 문제가 분류식보다 조금 더 많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관이 또 크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 공기를 집어넣어 준다고 그러는데,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약간 거기서 분해가 되더라도 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잘 통하고, 공기가 잘 통하면은 악취 발생이 훨씬 또 적어진다는 게 또 외국의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류식의 문제점들은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합류식의 문제라기보다도 과거에 합류식이 됐든 분류식이 됐든 해야 될 FM대로 공사를 제대로 안 한 원인이 지금 기존관을 평가하는 이 잣대로 돼버리고, 기존관이 대도시는 대부분 합류식이기 때문에 합류식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와전되는 그러한 오해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류식이 나쁜 건 아니고 분류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댐 상류 지역이나 우리가 수원 상류 지역은 분류식이 좀 더 맞고, 그래서 그 대신 상수도관 관리하는 것처럼 철저한 유지 관리가 시민들과 공공이 다 따라주고, 소위 우리가 먹지 않을 하류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은 이제 하천 수질, 우리가 보통 몇 가물 정도의 이제 수질을 유지하면 되고, 비 올 때 좀 나가더라도 이 빗물은 바로, 또 우리나라는 짧기 때문에 해안하고 바로 바다 쪽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합류식 존치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우리나라는 합류식이 대략 50%, 분류식이 50% 그렇습니다. 분류식의 장점이 이제 분류식 투입인데, 실제로 우리 분류식 지역의 80%는 직투입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실제로 왜 못 얻느냐? 이제 오접이랄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두 개의 관으로, 우수관에도 이제 오수가 나오니까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제대로 이제 운용을 못 하면은 차라리 합류식보다 못 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류식은 두 개의 관을 갖는 합류식이에요. 분류식 지역에도 분류정화조 다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장점, 단점을 논하기 전에 분명히 뭐 분류식의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 운용을 잘못하면 합류식보다도 못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그 정밀한 시공이랄지 유지 관리, 이런 국민의 수준, 또 지자체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관련된 어떤 것이 더 그 배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홍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송 박사님 말씀 중에는 조금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류식 지역의 정화조가 그대로 모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분류식 자체 설계에서 지금 앞서 하수도 선진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골 지역의 분류식 정비를 하면서 정화조는 애써 배수 설비 정비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철거를 했고요. 제 경우도 제가 시골 집에 전에는 합병 정화조라고 해서 일부러 이제 두고 있다가 분류식 하수도가 마을 하수도가 그때 정비가 되면서 정화조를 파내서 지금은 모기도 발생이 안 되고 물론 악취도 없고 아주 쾌적한 그런 하수도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기는 서울 사는데 이 시골에 들어선 분류식 지역의 하수도 서비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지역의 하수도 서비스 수준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참 아이러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갈 때 정화조에서 기온 변화가 있고 날씨가 풀린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악취로 고생을 합니다. 하수도 전문가 집에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겠죠. 예. 처음에 하수관과 정비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을 때 정책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화조들 바로 주민의 이중 부담 그걸 경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청소 차량 정화조 온이 차량들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게 이런 부분들을 하자 하는 것들이 큰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시범 사업을 하고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분리식 지역에는 아까 김홍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식 지역으로 전환이 되면은 정화조들을 폐쇄를 하고 그 정화조를 파내거나 파내지 못하면은 그 정화조를 청소 후에 모래로 채워서 완전히 그 정화조를 이제 개선을 해주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칙적인 거는 거의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관로 전체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변의 맥가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들 때문에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분류식화 못하는 지역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우스토실이라든지 토실을 두기 때문에 정화조를 폐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댐상류 지역의 소규모 같은데 진짜 딱 우리가 패키지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한강수계 사업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마을은 팔당이 지금 시골 같지만은 굉장히 수도권에 굉장히 밀집된 지역입니다.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또 광고 사업도 아니고 연구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 CSO 개선 사업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진짜 하수도 보급이 되면은 어떤 이중 부담이 안 되게끔 정화조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하수도에 대한 역사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합류식 하수도와 분리식 하수도에 대한 이런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밤새 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수도의 역사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 아마 좀 먼저 시작이 돼서 한 2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또 이제 이런 아마 처음에는 합류식 하수도로 거기도 시작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분류식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제 또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200년이 가야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중에 이제 공공 부문의 역할 그리고 개인의 역할, 이 하수도를 사용하는 개인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일반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이 하수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하수광거 관리기술 연구단에서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요. 조금 뭐 학술적인 해석을 좀 해서 나온 어떤 그 그림입니다. 구조방 정식을 이용한 경로 분석을 해서 나온 이런 내용인데, 주로 여기 나온 하수도 서비스, 고객 만족도, 환경의 중요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인과관계를 좀 규명해 보자, 정량적으로 규명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하수도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라고 느낄 때 이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 영향도가 한 0.7 정도 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수도 서비스가 좋아지면, 예를 들어 공공수역의 수질이 좋아진다거나 우리 주변 환경이 개선된다든가 하는 그런 면에서의 영향이 0.74 정도 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하수도 서비스가 좋아지면 시민들이 이런 환경이 좋아지는,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충분히 인지를 아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그럼 고객 만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수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공공 하수도 서비스의 하수 처리의 어떤 수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고객 만족도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고객 만족이 하수도 서비스로 해서 직접 고객 만족도는 있는데, 수질 개선으로 해서 이 고객 만족은 간접적으로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작고, 고객 만족에 여기서 이제 뭔가 불만을 느끼게 되면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그 비율이 예를 들어 1이라면 고객이 만족을 하고 만족된 부분에 대해서 이 하수도 서비스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걸 허용하겠느냐 이러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한 30%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율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것이 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건 또 그렇게 원치를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어떤 개인의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그 고객들의, 하수도 사용자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를 건드려서 우리가 하수도 서비스를 더 개선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수도의 문제점과 하수도의 설치 역사, 그리고 발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제를 이제 현재 하수도의 현재에서 미래의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화조 없는 미래에 대한 미래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분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해서 기정사실화하고 디스포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스포저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는 그 분쇄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정화조를 없애고 또 가정의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해서 하수구에 바로 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봉투에 넣어서 밖에 나가서 버리느냐에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하수도법에서는 이런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최익훈 차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잠깐 우리 현행 하수도법상에 이제 금지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수도법 33조에 특정 공산품의 사용 제한해가지고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사용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특별한 경우라 하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거 이제 95년도서부터 금지를 시켜서 지금 현행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그동안 환경부랑 합동으로 많은 연구 과제들을 수행을 하였고 앞으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 여부가 다시 활발하게 논의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재일 교수님께서 좀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디스포저 그 사용이 이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이제 뭐 주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바꿔보면 특히 미국 서부 지역 이런 데에서는 좀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음식물 그 쓰레기 부분을 하수도가 주 목적으로 원래 담당했던 분야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미국의 어떤 경우를 보면 이제 공공하수도 서비스 부분에서의 그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고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분쇄되면 하수도가 그걸 수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저희도 이제 많은 이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공하수도 분야, 특히 이제 하수 관거 분야하고 처리장 분야에서 이런 음식물이 이제 쓰레기들이 이제 분쇄되면 이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그 의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아마 환경부 내에서도 이런 어떤 그 관련 연구를 수행한 다음에 실제로 수행도 했고요. 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음식물 분쇄기 사용은 모든 분들이 아마 환영을 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 김영남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디스포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5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일시적으로 허용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의 그 신속한 처리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이유를 해가지고 사용이 급증돼서 한 2만 4천 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디스포저가 일단 금지가 됐습니다만은 그 주요한 이유로 보시면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하수도 시설에 대한 보급이 저조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 관거로 투입이 되게 되면 하수 관거의 퇴적에 대해서 악취가 발생을 하고 또한 하수의 흐름을 또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장 입장에서는 그 유입 부하량이 증가가 되면서 처리 효율이 저하가 되고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가 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91년도 오수분여법에 사용도 제한이 됐고 95년도 하수도법에서 이제 완전히 사용이 금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좀 문제가 좀 되고 일단은 그 하수도 보급률이 상상이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시설에서 일단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가 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이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부 허용을 할 걸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허용 지역에 보면 뭐 전국적으로 한 10% 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디스포저의 그 필요성이 증가가 되는 지역은 대도시입니다.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인데 이러한 서울시의 디스포저가 허용이 되지 못하다고 한 부분이 현재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이 하수 처리장, 하수관의 문제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문제, 또 하수 슬러지의 자원화 문제 등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환경부에서 펼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정책 그리고 하수 슬러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최익훈 처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먼저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1년에 한 300만 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서울시가 한 57만 톤, 경기도가 88만 톤, 둘이 합산하면 145만 톤, 전국의 한 48%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보면은 사실 환경부에서 그동안 자원화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추진을 해왔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여기에 또 주목할 변수가 해양 투기 금지 부분입니다. 해양 투기 금지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지만서도 한 가지로는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부분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학계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시민단체 같이 우리 고민해서 한번 같이 풀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하수처리장에서 이 슬러지가 나오게 되면 이 슬러지를 소화하고 탈수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전력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이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웅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구체적인 메탄가스를 통한 전력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 하수 슬러지 혐기성 소화를 통한, 메탄 을 통한 에너지 회수, 이거는 하수도 자원하에 하수 처리수 수자원화 다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일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달성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자원화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때 앞서 사회자님께서 정화조 없는 미래 하수도를 이미 가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적어도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은 하수도 자원화 측면에서 또 주민 편의 측면에서 나아가서 지구 환경 보전 측면에서도 우리가 하수도 쪽에서 자신 있게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이렇게 자원화로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노력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수 슬러지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받아서 혐기성 소화를 하는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1톤 분쇄해서 넣는 경우는 우리나라 보고서를 보면 한 72방미터의 메탄이 추가로 이렇게 더 생긴다, 이런 기초 자료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도 음식물 쓰레기의 하수도 수용, 이 부분은 하수도 자원화 측면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에너지 포텐셜을 가진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해서 환경부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원화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핵심이 사료화, 퇴비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의 현장 적용성이라 할까, 이런 데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염분 문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는 고농도의 염분 때문에 독자적인 분리수거 자원화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이제 현실에 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화조가 없는 이런 하수도 시스템이라면 디스포저를 이용한 가정 발생 음식물 쓰레기의 하수도를 통한 수송 내지는 하수 처리장에서의 자원화, 이것은 전혀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이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염분 농도로부터도 하수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수용하는 경우는 완전히 해방된다 하는 아주 강력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해온 이
종화조를 없애고 분뇨를 직투입하고 음식물을 직투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하수 슬러지의 어떤 자원화 정책에 아주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또 우리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과인가요? 그 폐기물 정책하고는 조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최익훈 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예,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올렸지만은 같이 자원화 정책 이제 이 부분이 가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직접 하수도로 해가지고 직접 이송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또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하수도 시설 용량이 하루 2,500만 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루에 그러면 1년에 한 80억 톤 정도 처리를 하는 물량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하수 슬러지도 1년에 한 300만 톤 정도. 그런데 이제 이 하수 처리장의 요새 또 가장 또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1년에 연간 운영비가 한 1조 원대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한 9천억대 이제 수준인데 그 중에서 주목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재 운영비의 한 20%에서 25%가 전력비입니다. 요새 이제 전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김웅호 교수님이랑 말씀하신 거랑 연계해서 보면은 어떠한 우리가 하수처리장의 이 부산물 이런 부분들 음식물 쓰레기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전력 생산이라든지 자원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한 4, 5년 전에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이라고 하수처리장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2030년까지 하수처리장에서 소요되는 전력의 50%까지를 자체 소화가스 발전이라든지 기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체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실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라든지 하수 관거 여러 가지 정화조 문제가 다 같이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물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었던 이 하수도가 잘 이 활용만 하면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예. 이거 어떤 방법을 쓰는 건가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또 이제 재작년인가요? 벌써 하수도 205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어떤 워터 캐치프레이즈 내걸었던 게 이제 돈 버는 하수도 해가지고 아주 저희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서 소화가스 발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에너지 자립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새 난방이라든지 에너지 쪽에 굉장히 좀 관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북부 유럽 스웨덴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하수열은 하수 관로에 들어가는 우리 유입되는 오수들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 18도에서 한 20도 전후 내외. 그러면 지금 겨울철이랑 생각하면 굉장히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역 난방이라든지 하수열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재이용 부분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수 재이용. 이제 초고도 처리가 되면은 그 물들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도 어떤 도시 부분에 어떤 가치, 어떤 우리의 수경 재배라든지 요새 그런 빌딩 팜 같은 거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앞으로 융합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돈 버는 하수도로 갈 수 있는 모델이 조만간에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웅호 교수님 좀 부연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돈 버는 하수도 말씀하셔갖고 상당히 비전이 좋은데요. 가장 핵심은 결국은 현기성 소화조를 통한 유기물의 유기탄소 활용, 다시 말하면 메탄 에너지를 전력화한다든지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주력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현기성 소화를 활용을 해서 메탄을 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
가장 큰 걸림돌이 혐기성 분해를 일으킬 때 메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 악취 물질도 물론 조금 나오지만 또 인이 우리가 그 고농도로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미생물에 들었던 또는 음식물에 들었던 그런 인이 고농도로 용출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자원화하지 못하고 다시 수처리계로 되돌리는 경우는 지금 그 수역의 부영양화 제어 때문에 큰 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의 자원화 회수 이런 그 쪽이 앞으로 우리 뭐 돈 버는 하수도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돌파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그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진짜 인을 그 경제성 있게 이렇게 자원으로 회수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그렇게 확립이 안 돼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는 이 상당히 경제성 있는 고농도 인 회수의 뭐 개발 가능성 이런 것을 열어놓고 뭐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러면 그 부분에 테러도 우리가 빨리 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수 또 하수 슬러지로 돈 버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쭉 미래 하수도 입장에서 얼마나 진행이 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우리 송홍현 박사님 조금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제 하수슬러지를 해양 투기가 금지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어떤 기준점을 놓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는 뭐 그러면 이제 소각 뭐 이런 쪽이 되는데 그 소각제 같은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현재 지금 가장 최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시멘트 원자재로 지금 일부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복토제랄지 또 일부는 또 이제 건자재화로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육상 매립보다는 다른 쪽에 재활용 쪽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 슬러지 차원화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이쯤에서 다른 나라는 하수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를 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까? 우리 김홍우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뭐 우리보다 선진형 하수도를 준비해서 하수도 서비스를 잘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는 역시 미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로는 미국의 하수도 시설은 용량 산정이라든지 또는 부지 산정 이런 데 처음부터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하수도 서비스를 최첨단으로 높이는데 상당히 여유가 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수세 분뇨의 하수도 직배출 그것은 뭐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고 논외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자 활용도 미국의 경우는 1940년대부터 이미 뭐 가정에서 다 이렇게 도입을 해서 지금은 뭐 일상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경우에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이라든지 하수 처리 시설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좀 여유가 있고 용량이 있을 때 그런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우리가 좀 부러운 점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하수도 자원화 측면에서도 뭐 그런 모델을 바로 갖고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목할 나라는 역시 일본인데요. 일본은 앞서 하수도 역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서 먼저 근대 하수도가 발생이 돼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또는 일본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은 19세기 말에 이미 유럽 하수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전문가도 육성을 해서 해외 유학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유럽 하수도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애로라 할까 이런 이제 그 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유럽이 앞서 하수관금 먼저로 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처리 시스템을 같이 갖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데 비해서 일본은 처음부터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원세트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모델을 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는 조금 속도가 더딥니다. 먼저 일찍 시작했지만 아직도 하수도 보급률이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적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성됐을 때는 아주 첨단 서비스 이런 것이 가능한 대단한 하수도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로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반대 개념으로 혹시 하수도 정책에 실패한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오재일 교수님 혹시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 국가하고 도시의 어떤 개발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하수 정책의 중요성을 이제 확인을 하고 도입하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꼭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그 도시의 품격, 뭐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 질적인 측면을 보면 하수도 정책의 중요성은 뭐 간과돼야 될 내용이 절대로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두가 나지 않는 거 아니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위생이라든지 그 뭐 전체적인 어떤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런 어떤 꼭 고급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제3세계에서 저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 관련 관점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관심들이 갖고 있어서 꼭 그 저개발 국가가 선진국들을 해왔던 그런 그 단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점프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차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서비스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이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어떤 다른 각도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하수도 분야의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뭐 도로, 철도 이런 거 못지않게 상당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선진국들은 하수도 개선 사업을 하는데 어떤 비중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한번 우리 최익훈 차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오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이 한 90% 이상 넘어섰습니다. 그 반면에 하수관거는 70% 좀 넘어섰고요. 그래서 관거 쪽에 투자들은 계속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우리 김영남 박사님도 얘기하셨죠. 서울의 중량 하수처리장 15만 톤이 76년도 가동 개시를 했는데 벌써 한 40년, 벌써 뭐 40년 이상 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앞에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하수도에 투자한 게 현재 가치로 지금 따져보면 한 170조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내구 연안 같은 거 고려한 게 한 70조 정도예요. 남아있는 자산 가치가.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또 100조란 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설들이 한꺼번에 블랙아웃 뭐 기능 정지가 됐을 때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소요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송 박사님이 황하수도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하수처리 시설들은 딴 시설물과 굉장히 다르게 노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국 사례들, 제가 왜 이런 자산 관리라든지 평가 이렇게 보게 되냐면은 특히 일본 사례라든지 유럽 사례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설에 대한 어떤 수명 연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갖고 가려면 운영에 대해서 고도화를 이렇게 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그 앞으로 영양염류 그 물질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관리가 더 굉장히 좀 강화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외국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추가적인 물질 규제 관리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시설물의 자산 관리 그를 위한 운영 그다음에 재정적 그 분석 투자 이런 부분들이 다 외국에서는 같이 동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을 좀 빨리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뭐 같은 입장에서 우리 선진국의 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야 할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좀 첨언해 주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익훈 처장님 좀 전에 이제 앞으로 영양염류의 규제 이것이 이제 더 강화가 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뭐 나아갈 것은 명확한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경향 방법으로서 대개 이제 유럽, 북미, 북구 그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 북구의 여러 나라들이 영양염류, 특히 그 인을 제거하는 일단 이런 측면에서 20세기에 화학적인 인 제거, 응집제를 투입을 해서 응집 침전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을 제거하는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움직임은 지금 우리나라의 총인 규제에서도 그대로 지금 현재 그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서구 그렇게 화학적 인 처리를 주도했던 나라들이 21세기에 들면서 인이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의 아주 그 유용 자원이고 앞으로 21세기 중반쯤 되면 유용한 인광석이 거의 고갈된다. 이런 이제 그 여러 과학자들의 예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광석 그 수입 비용도 굉장히 올랐고요. 뭐 어떤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아주 뭐 700%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움직임으로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복합 비료, 그 인 비료의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 벌써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그 이제 그 점진적으로 지속될 경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유럽 북구의 그 나라들은 화학적 인 처리를 중심으로 하던 그런 그 방법에서 이제는 미생물을 통해서 인을 최대한도로 제거를 하고 그 미생물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혐기성소와 이런 그 음식 처리 단계를 통해서 고농도로 인을 만든 다음에 그 인을 가지고 비료 자원으로 바로 회수해내는 이런 이제 그 인회수 자원화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현재 화학 그 침전 처리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빨리 그런 그 북구 여러 나라들의 또 이제 글로벌 차원의 인광석 부족 문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 자원 회수 이용에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토론회를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마치기 전에 그 이런 선진국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어떤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송호민 박사님. 네. 우리나라 하수도 현대화 역사는 한 30년 됐습니다. 반면 이제 유럽 이쪽은 한 300~400년 됐고
일본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거의 기술 수준은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지금 쫓아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것은 원천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은 유럽 것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책이랄지 어떤 시공기술 그런 것들은 일본 것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것을 더 완벽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이 환경 하수도 사업은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수출 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동남아랄지 저 개발국에 가면 우리 30-4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출 산업화를 할 때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들이 뭐 300-400년, 100년 동안에 한 것을 우리는 30년 만에 해온 그런 이제 말하자면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잘만 끼우면은 좋은 어떤 수출 산업화의 어떤 분야가 되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 한 김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박차를 가하면은 좋은 그 산업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 현인환 교수님 마무리 짧게 해주시면. 송 박사님도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가져온 장점이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만 하수도에서도 외국의 소위 세계 선진국에서 200년 동안 이루어진 성과를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는 왔습니다만은 가장 짧은 시기에, 아마 세계에서 유례없는 짧은 시기에 30년 동안에 이렇게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자산은 이 짧은 시기에 성장한 패턴에서 얻었던 장점, 또는 또 느꼈던 많은 단점들, 또 이 단점들을 또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해결하고 있거든요. 오늘 정화조 문제 논의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우리 하수도의 창출이 될 수 있는 디스포저를 이제 논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들도 사실은 우리보다 뒤쳐져서 따라오는 후발국들에게 많은 어떤 그 자산으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모든 시설이 그렇지만 한 70-80%를 따라가면은 사실은 선진국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의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의 독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많은 관심을 둬야 되고, 우리나라의 하수도가 지금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특수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결해야 될 우리의 독특한 방향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독특한 방향을 만들어지면 아까 짧은 시간에 성장했던 그러한 기술 노하우와 더불어서 아마 굉장히 큰 하나의 이 힘으로 우리가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점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증가하여 도심 침수가 자주 발생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 환경에 대한 국민의 수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발전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겠고, 잊혀져가는 땅속의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자원화하여 돈 버는 하수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세계인이 알고 있는 강남 스타일이 침수되는 강남이 되지 않도록, 경제 10위권의 한국이 침수 한국, 냄새나는 한국이 되지 않도록 하수도 개선 사업, 바로 국가 경쟁력에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강이었습니다.